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박종철 교수님의 주제로 오늘 백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우리 박종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종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엔 피스코의 백분 토론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동영 유엔 피스코 이사장님, 또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허준혁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유엔 피스코의 회의실이 너무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을 해야 될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같은 건 꼭 기억을 해야죠. 1년 동안 편히 살면 매년 돌아오죠. 그런 기념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3년 3월 12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30년 전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이 핵 기확산 조약인 NPT를 탈퇴하면서 남북한의 모든 관계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이 모든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안보, 또 나아가서 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헥헥거리면서 아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봤지만 아직까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백분 토론이라는, 사실 저희 학자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발표할 거 딱 하고 토론할 거 딱 하고 이렇게 역할이 전개되기로 하는데, 백분 토론 방식을 하면 서로 순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허준혁 사무총장이 강력하게 활기 있게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크게 한 4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0년 전에 그 당시 북한이 NPT 탈퇴할 때 어떤 상황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보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YTN에서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고, 또 북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셔서 언론계와 이 학계를 넘나들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왕선태 박사님이셨고요. 그다음에는 한라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한라도가 있고 원주에도 한라대가 있는데, 원주에 있는 한라대의 김대진 교수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희석 박사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경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통일 문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백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리스트께서는 길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시계를 돌려서 10년 전 북한이 NPT 탈퇴의 상황에 대한 걸 약간 회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북한이 NPT를 탈퇴할 전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북한이 느끼는 그런 위협 의식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는
것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왕선택 목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토론회 선택해서 중요한 문제를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김동영 이사장 제가 1996년, 97년, 98년 그때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우리나라 그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30년 전부터 시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철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특징으로서 한국 내부 또 북한 그다음에 국제 정세 이 세 가지의 어떤 구조가 거의 동시에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핵 문제가 단히 통제를 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국 이사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1992년, 93년 2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김영삼 정부로 이동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때 의미가 대단한 게 군부 통치라고 하는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이 노태우 정부였고요.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가 국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또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오랫동안 최고 통치자로서 하다가 1991년 12월에 그 아들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군 최고 사령관이 되면서 사실상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시작을 하는 것이 1991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92년도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수령에 해당하는 역할을 김정일 위원장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지도자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제 아니면 지도력에 있어서 약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김정일 당시 최고 사령관이 강력한 결정을 잇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국제 정세가 냉전 종식이 된 이후에 미국 주도의 단일 질서로 변경이 되면서 미국이 그 당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0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미국 쪽에서 단급 체제로 가면서 조금 더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혼란기를 수습하는 데 그것도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한반도 북핵 문제에서 본다면 IAEA와 미국과 협조가 잘 안 됐던 것이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IAEA의 문제는 뭐냐면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들어가서 쿠웨이트 전쟁이 났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과 이제 그 동맹들이 가서 다시 이제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이라크를 투제를 했는데, 가서 현장을 실찰해 보니까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발견이 된 거죠. 원래는 IAEA가 그 이전에 수년 동안 사찰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없었다. 핵무기 개발하는 시설들이 없었던 것이 됐다. 사찰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전쟁 이후에 강제로 사찰을 해보니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IAEA가 핵무기를 관리하거나 원자력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본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1992년이 되면 IAEA가 갑자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 사찰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쿠웨이트 이라크 문제가 없었다면 IAEA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특별 사찰을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다면 북한도 저렇게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나간 일이지만 국내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되고 또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변경되는 과정이 시작이 됐고, 국제적으로 질서도 바뀌었고 핵 문제를 관리하던 기구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1992년부터 93년에 이어졌어요.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 국회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황 박사님께서 글쎄 변화 어떻게 IAEA의 사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경수를 북한에 주었다. 그런 좀 쉽게 듣기 힘든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전에 또 남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91년, 92년에 남북 간 간의 각종 대화와 함께 또 핵경제 공동위원회도 또 개최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오늘 제가 아마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카드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3년도 3월 12일에 NPT 탈퇴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서 북한 입장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있던 입장에서는 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카드였죠. 뭐냐면 그냥 말로 하는 카드를 탈퇴하겠다는 선언인데 실제로 뭐 군사행동을 하거나 폭격을 하거나 해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탈퇴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상황 반전을 좀 깨했던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때 93년도에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다 정권 교체가 됐던 그 원년 시기죠. 그때 새 정권 출범하던 시기에 정권 초에 이제 어쨌든 시험 때 도전이 되면 이 카드를 도발적으로 냈을 건데 그 이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북한이 NPT에 가입이 됐고 그때 소련으로부터 경수로를 들여올 때 그 조건으로 NPT 가입을 했고 북한도 그리고 또 IAEA도 이게 NPT가 북한에 이렇게까지 큰 후폭풍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AEA 입장에서는 북한이 진짜 이렇게 핵 개발을 고도하고 가속할 것인가, 탈퇴 선언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평가를 못했던 저평가 상황이었던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IAEA 사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기들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IAEA의 역할, 그때 좀 IAEA가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87년도에도 북한에 처음 사찰 문서를 보냈을 때 알려져 있기로는 원래는 이게 포괄적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에 들어가면 IAEA가 그냥 인도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포괄적 사찰 양식을 원래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개별 사찰 양식이라고 하는 걸 보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니네가 보기로 한 것만 그냥 보는 거지 왜 다 열어보라 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IAEA가 특별 사찰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극렬 반발을 하나의 명분이 되고 그리고 또 93년도, 91년도, 92년도 그때 팀 스피릿 훈련이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팀 스피릿 훈련, 한미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침 93년도에 미국과 한국이 다 정권 교체기인 시기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다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교적 군사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 말로 하는 카드 탈퇴 선언이라고 하는 한 방을 3월 12일 날 이제 날려서 상황 반전을 깨하는 카드로 북한이 당시 30년 전에 아주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미를 봤다. 이렇게 좀 일단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91년에 남북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방송선언이 동시에 채택되었죠. 그래서 92년에는 정말 남북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남북한 간의 핵 통제 공동위원회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사찰로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할 거냐 아니면 IAEA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사찰을 할 거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특별 사찰이라는 게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잣대를 된 것이 92년도에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와 함께 핵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기대가 이제 부풀었었고 거기서 우리 정부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붙여주시죠. 박사님께서. 네. 이제 전문 방송인 두 분이랑 같이 토론하는
주관이 상당히 두 분 주신 말씀에 조금 동조하는 분위기는 93년에 제가 정확히 뭐 상황 파악을 인지할 나이가 아니고 답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93년도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 교체기다. 또 우리가 출범한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어떤 아젠다가 필요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93년도에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97년도에 결정한 사람들을 보면 94년도에는 3기에서 4기 정도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미디어 확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6기 정도만 갖고 있었을 거다. 그런 정도의 과거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3년도, 94년도에 북한의 핵사찰 등을 거부했던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자유의 방패 훈련 그런 것들 빌미를 잡아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요 당시에도 3월 8일, 93년 3월 8일에 있었던 팀 스피릿 훈련이 트리거였었거든요. 한미 간의 이런 트리거를 잡고 NPT 탈퇴를 선언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 김영삼 정부는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아젠다를 내세워서 북한을 설득하면서 또 장기술을 또 반환하는 유화병들도 같이 피면서 북한을 설득했지만 결국에는 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악수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미국도 NPT 탈퇴를 유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실패한 거기서부터 강경과 온화가 왔다 갔다 반복되는 30년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93년의 30점 전과 지금은 국제 정세, 한미일 관계, 한중러 관계 등의 정세 변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를 기억은 하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른 현재의 정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북한의 NPT 탈퇴라는 여러 가지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그 당시 상황은 바로 세계 냉전 구조의 해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어떻게 집중돼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그 위협 인식이 고도에 달했다. 그런 것이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을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그 위기에서 일본과의 그런 그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고 그다음에 92년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켄터에 차관하고 또 회담을 해가지고 미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핵무기의 개발이라는 그런 위험한 카드를 선택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북한의 그런 그 위험한 장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서 9.19 군정도 됐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선언됐고 회담 형식을 보면 남북한 간에 일단 92년에 그런 회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북미 간에 제네바에서 회담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했고 또 북미 간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 북한 핵을 포기하려고 포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제기되었고 또 적용되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을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걸 바게이닝 하자라는 해법이 작용이 되었고 경제만으로는 북한의 안보를 경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소위 안보 대 안보의 그런 그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30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시도에 관한 평가 또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 이걸 다시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대진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30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그리고 미국, 한국 입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시간은 누구 편이냐를 놓고 이제 삭바싸움 그리고 또 각자 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30년을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결론이 안 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데 여기서 다들 아직은 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고 한창 이제 삭바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보를 90년대 통과하고 2000년대 이제 2차 핵이 2002년도 나오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9.19, 2007년에 2.13 그리고 또 뭐 2012년도에 뭐 리프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2.29 합의 등등 해가지고 위기가 고조되다가 대화를 열고 일정한 보상을 얻고 다시 또 협상이 결렬되고 고조되고 하는 그 패턴 사이클을 한 30년 하면서 어쨌든 체제를 연속을 좀 시켜왔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우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자력갱생 측면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쭉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체제 내구성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을 좀 벌이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지금 30년째까지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북한의 그 체제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국제사회와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상황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자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럼 약속했던 것들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냐? 북한은 그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북핵위기 93년도 오늘 준비가 되고 있는 NPT 첫 번째 탈퇴 선언 이후에 94년도 10월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약속부터 이행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어쩜 아주 굉장히 깊은 불씨.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도 이제 자신들의 평화적 핵이용 우리가 핵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경수로 들어오고 뭐 핵 개발 시작을 했죠. 그게 문제가 됐다가 이제 그래서 북미 제네바 합의 때는 그럼 매년 중위 50만 톤을 줄 테니 그리고 또 경수로 지어줄 테니 중지해라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중위 50만 톤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안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캐도 중심으로 한 이제 원수로 건설도 받지 못한 상황.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수 없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쭉 방치가 되거나 이게 내몰린. 물론 이제 국제사회 한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그 체제 생존 욕구와 핵 개발 야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굉장히 다원화되어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또 정책이 바뀌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북한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거기는 이제 세습 정치하면서 오너 정치를 하니까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핵보험이라고 하는 쭉 가는 거고 미래세대 핵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주회까지 등장시켜서 상승 정치를 하면서 미래세대 지키기 위한 담보가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30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일단 좀 얻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국제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NPT 체제나 기존의 핵 협상 어프로치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교훈을 얻은 게 30년간의 지난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답이겠지만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돌아가면서 또 이 30년 동안 이 어떤 협상이 실패하는 데는 다 양측의 그 정당화 논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또 북한의 상호 불신의 사이클이 계속 증폭돼 왔다는 거죠. 양측의 입장에서 다. 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그 갈루치 대표가 스스로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서 경솔호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이후에까지 존속할 거라고 가정을 안 했다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해법을 가지고 실강의를 했던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예.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회 문제에 대한 시각이랄까요? 좀, 다시 재구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외교 30년인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30년을 잘라서 한 해 한 해 보면 긍정적인 기간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문제가 30년 동안 실패했다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간과 부정적인 기간을 나눠서 긍정적인 기간은 왜 긍정적인 상황이 되고 부정적인 기간이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보는 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993년 94년 10월에 기본 합의문이 채택이 됐고 2002년에 제 2차 국회 위기가 났는데 이때 한 8년 동안 국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변의 시설은 동결이 되었었고 북한은 미국과 또 국제기구와 또 남북 간의 대화 틀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8년 동안은 국회 문제가 긍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제2차 국회 위기가 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네오콘 세력이 대외 정책을 주도하면서 94년 기본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하는 수준을 시작해서 결국 파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유는 북한이 이게 발각되기 이전에 네오콘의 주요 인물들은 기본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8월에 제1차 6자 회담이 시작이 돼서 그 틀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후에 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실험을 감행한 시점까지 사실 3년 동안 북핵 문제는 긍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18년 국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가 상당 기간 유보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상황이 악화됐지만 북한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들과 핵실험 이 문제는 유보를 한 상태에서 3, 4년 이상 지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30년을 그래서 보면 긍정적인 기간이 15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말을 벌어진 것은 그 기간을 모두 따지면 10년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면에서 국가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기간에 북한은 국가 성장이 전체적인 면에서 체제의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와 외교 이쪽 군사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0년 동안의 국회 분야 한국과 북한의 비교는 한국 쪽이 좀 더 무시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했다는 사실과 또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국가 운영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북핵 대응이 반드시 실패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북핵 대응의 목표가 무엇인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면 실패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인가? 북핵 문제를 놓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국가 이익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본다면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북핵 대응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긍정적 시기와 부정적 시기를 보고 그 요인을 긍정적 시기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모은다면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잘 노년을 맞이하는 부부도 있고 또 말년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부부도 있는데 결혼을 하는 부부라고 왜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겠습니까? 북핵 문제 30년 동안 좋았던 기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게 참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북한의 핵이라는 그런 안보 문제와 체제 생존의 문제를 경제적 보상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그런 마개인의 팁을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런 그 수단과 수단 간의 이 맛 교환이라는 그 협상의 딜의 방식에서는 우리 경제연구소에 계신 정미석 박사께서 코스트 베니피트를 좀 평가해 주시죠. 네, 먼저 앞서 두 분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간은 누구 편인 것인가 이게 스페셜이었고 정석태 박사님께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같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30년 동안 좋은 점도 물론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고도화시켰고 그에 따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직상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소기의 달성을 이루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71발의 미사일을 쏘고 미국의 항공모함의 머리에 미사일을 날리고 얘네들로 미사일을 쏘고 이런 북한의 과감하고 빈번한 도발이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30년을 북한이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30년의 경제 안보의 교환은 저는 30년을 통틀어 평가할 수 없겠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국제사회 이슈는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 안보는 과거의 경제 위주의 안보의 보상에 넘어서서 요즘은 안보 위주의 경제 보상 또한 안보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만 지킬 수 있다면 경제 포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논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과거 저희 30년 동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을 보면 북한의 국가 간의 과연 베네핏이 가장 맞았는가라는 것이 일치됐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에 Is it possible to solve North Korean's weapon이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이 4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컴플리트하고 어렵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 3달러, 4달러를 상당히 멋지게 그냥 쭉 써내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쓸 수 없습니다. AI가 판단하는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도 없고 국제사회의 힘으로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AI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겠지만 AI가 학습하는 건 국제적인 속학들이 다 연구하는 비핵화의 방안이거든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기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라는 해답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경제 안보의 시대를 넘어가면 SC라고 하는 신뢰 안보의 시대가 열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경제도 주고 안보도 준다. 즉 북한은 지금이 굉장히 신냉전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미국과의 협상이 없더라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선망의 판단이 잦으면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북한에게 신뢰를 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잘 흘러간다면 향후 다가올 신뢰 안보의 시대에는 비핵화의 새로운 해법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정계진
이제 그 경제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 그리고 안보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 이제 이런 걸 한 두 가지 정도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가까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린 2019년 6월 28일 날 밤에 하노이 녹일의 그 밤에 리옹호 외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리옹호 외상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원래 미국하고 해야 될 얘기는 자신들의 안전남북 문제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부담스러울까봐 제재 해제에 관련된 얘기만 듣고 그것도 다 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엔의 대립들이 11개가 2016년에 자신들의 그 민생 국민경제 직접 운영 5개만 해제해달라 11개 다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5개만 해제해달라고 왔는데 그것도 오늘 합의를 못해주고 그냥 갔다. 그 5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어. 앞으로 이런 식의 핵 협상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북한이 들고 나왔던 건 어쨌든 경제적인 제재 해제 문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주면 뭐 안보 문제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비핵화에 있어서 북미 간의 협상의 진전을 이루겠다라고 공식적인 엄명은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나왔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근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4월달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고 하면서 푸틴의 입을 밀어냈던 게 안보대 안보로 바꿔가야 됩니다.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나오고 또 중국도 그걸 받아서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안보대 안보 패러다임으로 지금 또 한참 바뀐 것이죠. 근데 안보대 안보 패러다임 하면 그럼 뭐 경제적인 문제는 그럼 안 하고 그냥 정치군사적인 문제 한미연합이랑 안 하고 그럼 뭐 북미 간의 평화 협상 맺고 후교하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 안에 패키지로 어쨌든 제재 해제와 경제적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 조건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그 해결이 굉장히 안망한 상황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장면 더 시계를 좀 더 돌려서 과거 이미 해놨던 합의를 좀 한번 다시 좀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원 박사님 말씀하셨던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고 하면 뭐 암에 비유하자면 옛날에 안 걸리면 죽는 거였는데 요즘 관리 가능한 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세포 가지고 조금 더 건강 관리 잘하고 신경 쓰고 하면서 또 이전보다 건강하게 이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해놨던 합의를 한번 들춰보고 특히 2005년도 9.19 합의를 했다가 깨지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2007년도에 2.13 합의를 체결했는데 그 2.13 합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거 좀 되살릴 수 있으면 좀 많은 핵 문제에 있어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대 안보교환, 안보대 안보교환 프로그램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비핵화 이게 5개 실무부로 그때요 합의를 했는데 관련 국제회담 관련 한반도 비핵화 실무부 그리고 북미관계 강화,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 에너지 이제 이게 경제 안보 교환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부가 평화 안보 체제, 이게 안보대 안보 패러다임 교환 안보 이 5개 실무 그룹을 하고 육자 해당 국들 다 의장으로 맡아가지고 한참 뭐 해보자라고 좀 관리하다가 이제 또 결국 또 안 됐죠. 안 되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신냉전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뭐 그렇게까지 좀 모르겠는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육자 해당 국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데 뭐 과거에는 뭐 이렇게 가능해서 했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에서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틀들을 만들었던 건데 좀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거 만들려고 괜히 또 고생할 필요가 아니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좋은 매뉴얼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처방전들 조금만 다시 좀 돌려보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시기 이후에 특히 러시아가 그 당시에 군부가 평화 안보 체제 실무부로 입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육자회담 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한번 생각해볼 여지.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끝이다. 완전히 척진다라고 이제 외교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시기가 좀 지나니까 과거의 이 처방전들 매뉴얼들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제 경제 안보, 안보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복합된 양식으로 나타날 건데 과거에 이미 해놨던 레퍼런스 체크들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네, 그 러닝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서로 이렇게 학습 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쭉 지켜보면은 이 협상의 러닝 프로세스가 오히려 다 부정적인 그런 그 레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걸 북한도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있을까? 또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략이 변하고 정책 수단도 변하고 그랬고 미국도 물론이고요. 미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거쳐갔는데 이 안보대 경제 프레임을 처음 제기한 것은 북한이었어요. 북한이 우리가 이 핵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해 달라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경제 보상이라는 수단이 이제 따라갔던 거죠. 해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보니까 이 핵 문제라는 건 우리 체제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평화 체제 문제 또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게 패키지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를 택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컴프레hen시브 하기 때문에 잘 그 여러 가지 패키지가 조율되지 않으면 이행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모든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가 계속 미국과 한국은 되니까 계속 일관되게 끌어가기가 좀 힘들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30년의 그런 그 협상 과정에서 배운 그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닥친 것은 아주 냉엄한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 통계가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이 적어도 30개, 40개, 많게는 50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그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아주 가열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기업의 현 주소, 또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위협의 일시의 정도, 이런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정희석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핵무기의 위력을 말씀해주셔서 운반 수단인 ICBM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보다 71번 ICBM을 한 번 발사하면 2천만 달러, SRBM과 IRBM 중단 거리가 전담을 하면 500만 달러 준다고 해요.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2억 달러, 이 돈으로 하면 2,600억이 들고요. 달러 치환하면 50만 돈을 살 수 있는 50만 돈은 북한 전 주민이 46일간 먹을 식량이에요. 그리고 많은 농경학자들이 예상한 올해 쌀 부족 80만 톤을 예상하는데 그거에 10%를 충당할 수 있는. 과연 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북한은 얼마나 체제가 웃겨질 거야. 돈이 없어. 근데 과연 이 돈 어디서 나왔을까? 추정들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도발이 천문학적인 비용에 미치지 않고 도발의 빈번함과 깜함이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4일에는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과 미국 미사일을 쐈고요. 11월 2일에는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중도의 공습 경보가 울리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의 완성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핵무기의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국제사회에 선포함으로써 그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이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빈번하고 전례가 없는 고강적으로 이어지느냐? 202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연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어떤 무기체계가 개발되는 즉시 실전 배치에 테스트를 한다는 것. 이것은 2021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은 계속 이런 체제가 지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핵실험도 작년에 한다 만다 했겠지만 올해는 어떤 좋은 기회를 봐서 북한 입장에서 좋은 기회를 봐서는 1차 실험을 완성함으로써 ICBM과 재래식무기와 핵무기의 완성을 선포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북한의 핵무기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투발 수단인 각종 미사일의 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하고 있는 과연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치에서 거의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핵의 공포의 균형에 의해서 안정이 유지될 거라는 데 가설이죠. 그러나 동시에 핵무기의 균형은 이루어지지만 재래식 무기 경쟁 더 강화되고 재래식 분야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정의 역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이제 그런 예죠. 근데 한반도에서 지금 그런 안정 불안정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재래식 군기 분야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군기 경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핵의 위협과 함께 재래식 군기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파급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강 박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주제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는 군사적 실제 능력 이 부분에 저는 매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 10월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은 1993년쯤에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93년에 핵무기를 어떤 사람은 1개 가지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3개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2006년에 1차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1킬로톤 미만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93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평가가 맞는 것인가?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유사한 핵무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품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핵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2006년에 제1차 실험을 그렇게 강행했을 때 1킬로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력만 보였고 그 뒤에 2009년에 다시 제2차 핵실험을 했으나 그 위력조차도 3년 동안의 절치부심의 노력의 결과를 보면 그것도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정상적으로 만든 것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 군사력, 능력, 북한이 위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만들게 된 1990년대에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만들게 된 연유를 생각하면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수 없으니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핵무기를 만들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이 어떤지는 저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보면 재래식 군사력이 들어가는 군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이 들어가는 거를 2조 원을 들여서 한국이 만들고 8조 원을 세이브하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래식 군사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비에 들어가는 돈을 애초에 계획과는 달리 과다하게 투자하는, 지출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북한은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과장된 위협의 언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그래 한번 만들어봐, 그래 하고 싶으면 다 해봐 하면 오히려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협상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적인 평을 살펴볼 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수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북한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협상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열병식 할 때 뭐 ICBM을 아주 선보이고 하는데 이 북한의 철도 도로에 실사를 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철도 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서 그 ICBM에 지나갈 수 있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미사일들을 이동 배치할 방법이 없다.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한 그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이제 새로운 지금 국면으로 그것이 동아시아 질서에까지 전반적인 국면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제가 아까 가성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왕 박사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무기가 행복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역설적인 상황에 좀 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지금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전술핵을 하자면은 이게 재래식 무기들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하고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의 중요한 목표는 전략핵이죠. 그리고 전략국가 선언을 했습니다만 전략국가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는 게 자기들이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완성을 이제 선언을 했죠. 화성 17형까지 만들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 4월 25일 날 김정은의 저는 4.25 김정은 핵드림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들의 근본 이익이 침해 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그 한 방을 날리기는 지금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실제 그 대상은 이제 주한미군과 이제 남조선일 건데 주한미군과 남조선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어쨌든 반격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핵물질 양산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전술핵 능력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핵 운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양산을 좀 해야 되는 운반 수단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방위 능력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재래식 준비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에 지금도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지금 저는 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해 화력 습격 연습에 김정은 참가를 했고 어젯밤에 아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궤적 추적이 안 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발사된 지 한 1분 만에 또 사라지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냐 마냐 뭐 얘기하는데 오늘 북한 보도를 보면 뭐 현장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좀 한 거죠. 근데 현지 지도를 했을 때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은 이제 어쨌든 그거를 현장 관리하는 CEO처럼 오너형 CEO형 오너처럼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챙기면서 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좀 실체인 것 같아요. 전술핵 능력이 강화되고 강화될수록 어쨌든 다음 협상 국면에서 우리도 치러야 될 비용이 좀 늘어나는 거는 맞죠. 그걸 어쨌든 해결을 좀 해줘야 협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스러운데 올해는 조금 양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차익 실험을 작년에 한다 만다 이제 계속 좀 이야기가 듣는데 올해는 7차익 실험이라고 하는 게 전술핵 소형화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데이터 값을 얻어야 될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6차 때까지는 전략핵 만들어서 크게 터뜨리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얻었는데 이게 좀 소형화 시켜가지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터뜨리는 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게 기술적으로 좀 논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필요하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올해도 역시 7차 핵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핵 위협을 증가하는데 주요한 이제 카드로 좀 사용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북한이 자신들의 전술핵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연기를 많이 피우면서 그 외에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북한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그 전술핵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보여준 것이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전략핵 특히 ICBM 능력을 많이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SLBM 잠수함 발사 선도미사일 얘기가 몇 년째 조금 이게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건가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북핵 위협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결정 포인트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려할 게 두 가지 사안. 첫째는 지금 3월 말에 한미연합 훈련이 아주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미국 사령관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을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한다면 그걸 유격하겠다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만약 그렇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또 이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 말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왕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 지금 북한과의 그 협상 과정을 보면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다시 대화를 했다가 다시 결렬되는 그런데 사이클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위기가 고조되는 그 끝 지점에서는 또 다른 대화의 그런 장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또 가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아주 쉽게 핵 문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였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30년을 왔고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고도화된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던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라고 하신다면 긍정적인 시기와 부정적인 시기를 나눠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기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이런 과정이 핵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예고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1년 뒤, 2년 뒤에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지금 이미 북한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냥 어떤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느 한편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 당사자 중에 의지를 갖고 좋은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쪽은 그냥 서울밖에는 없습니다. 평양은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서 몸값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관리 가능하다면 북핵 문제 때문에
모험을 걸면서 수사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할 의사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은 현상 유지 또는 현상 악화를 원하는 경향이 더 크고 그래서 골병들에게 한국이니까 한국만이 이제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왕 박사님은 지금 일관되게 그 협상론을 강조하는데 원래 시사통에 나갈 때도 계속 일관되게 협상론을 얘기하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3월 말에 좀 그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생각이 큰 의미가 올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실착 실험이 8월 전후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3월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되는 건 아니죠. 듣다 보면 빠져듭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또한 덧붙여 북한이 과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제가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ICBM을 북한이 발사하면 긴장을 합법한데 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고요. 그리까지 긴장이 안 되는데 긴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 긴장을 한 두 나라는 일본, 또 한 나라는 자국을 향해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 일본은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그 끝이 혹시나 우리 서부나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ICBM이 발사되는 날 주가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주가가 출렁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도 안 합니다. 오히려 방산주가 주가가 오르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안보 위협에 둔감해졌다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남한에 쓰려고 하면 ICBM을 세울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만에 핵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박사님 말씀하신 과연 이 북핵 문제 협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 안보 이런 것에 직결이 돼야 하는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것. 보다 강경하더라도 혹은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북한의 핵은 우리 체제 존속과 핵무기가 북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를 존속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핵이 있음으로써 우리 체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3월 도발선, 8월 도발선, 2023년 위기설 이 모든 걸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의 가정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위협이 있더라면 거기에 대한 불을 틀어막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애초에 우리 패널을 하면서 좀 밋밋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전희석 박사 앉아 있고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기 대해서 그 입장을 국가적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방금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에 한반도 위에 불안 지수가 내포되어 있어서 웬만한 정도의 위에는 이게 잘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황성태 박사님의 바람대로 협상이 재개되려면 위기가 지금 고조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과연 뭘 원할까? 또는 어디까지 북한의 위협 지수와 거기에 대한 한미의 대응 위협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고점으로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서 균형을 맞춰야 이게 다시 협상 국면이 열릴까? 또는 그 과정에서 그런 위기로 만약에 조선이 위기가 된다면 그 기간의 관리, 그것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발자취를 거둬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앞으로 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4개의 옵션. 첫째는 비핵화 협상이죠.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협상의 여러 가지 시도가 또 앞으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될 협상에 대한 예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확장 억제력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 균형점을 지금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미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장 억제력의 실효적인 강화 방안에 가장 핵심적인 어제가 됐고, 세 번째는 미국의 핵 우산이 있겠지만 이 우산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일부 구멍이 있을 줄 모르고 옆에 보이프렌드가 있어도 항상 나한테 우산을 받쳐줄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기 어깨를 젖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우산을 받쳐줄지는 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스스로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술 핵무기를 다시 좀 갖다 놔야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토식의 핵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핵무기의 관리, 배치, 사용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입지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70% 이상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좋겠다라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미 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농축과 제철이 시설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일본 내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 또 혹자는 NPT를 탈퇴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선반 위에 올려있는 옵션은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핵 보유로 인정을 하고 완전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핵 군축을 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우리들도 굉장히 혼란해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좀 입장이 정리가 되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좀 전에 3월 위기설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드는 생각인데, 여러 우리 연구자 입장입니다만, 토론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아직 살만하니까 이런 토론들을 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살만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토론해고 뭐고 했으니까 그냥 강경하게 치닫는 건데, 그 입장은 우리랑 그런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똑같은 것이죠. 북한은 이제 추격자 혹은 자신들의 체제 생존 방어자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포기시키든지 절멸시키든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그게 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협상의 상대방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든지 미국만큼 핵능력을 갖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떤 세상이 어떻게 1000번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르겠지만 1000번쯤 태어나면 다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불가능한 일이라고.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맵3를 쏘면 한 20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막아낼 재간은 지금 없는 거죠. 북한의 공포는 이제 거기에 있죠. 만약에 순간에 핵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 인류가 해보지 않았다는 전쟁이라는 게 특징이죠. 핵과 핵으로 해본 전쟁이 없다는 게 핵전쟁의 가장 큰 특징인데 북한과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한판 붙었을 때 그게 핵전쟁, 전면 핵전쟁이 될까? 아직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싸움에 외골수로 빠져있는 상대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뭔 얘기를 해도 뭐 마음도 바꾸고 무슨 이렇게 자기 거 내보내면서 이제 포기할까라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목표인가라고 하는 물론 정책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공식적인 언명 아래에 실제 정책 현장에서 관리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아래 수준의 정책 목표들을 실제적으로 좀 법하고 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미 좀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 쪽에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확산이면 오케이 할 수 있다는 특히 워싱턴의 그 싱크탱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그 컬렉티브 위즈덤이 좀 그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동결과 비확산이면 자기들은 오케이 할 수 있겠다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감지되는 올해 좀 올해 좀 됐죠. 그런 논의들이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그냥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엔 통일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비확산하고 동결시키고 하면은 자기들은 문제가 좀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공식은 통일인데 핵을 가진 코리아를 국제사회가 용인해 주기는 없죠. 그래서 북한 핵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럼 북한 그 국제사회가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신뢰할 만한 관리 가능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시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이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단기적인 안보 위협을 돌파하고 또 미국한테 야 니네 안 해주면은 우리 어떡하겠냐라고 하는 얘기할 때 카드용으로 독자 핵무장 여론화를 좀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제 현실화 시켜놨을 때는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그 평화 통일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루는데 결국에는 좀 장기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단기적으로 만약 독자 핵무장 한다고 치면 일본과 대만은 뭐 강아지입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군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이 그렇게 그 핵 농축 재처리 권리를 얻을 수 있던 거는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제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물론 그 도중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만약 독자 핵무장 여론 그리고 실제 한국이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연히 보이는 상태면 앞으로 우리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좀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 보유론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는 데는 많은 이제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협상 카드로서 뭐 대안으로서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과연 생각하는 건 뭘까?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8개, 한 100여 개 정도의 기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의 문제는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사실. 사일로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의 핵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의 위기의 관리, 운영, 이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위협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 예. 여기저기서 입장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핵무기에 대한 효용성이 지금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된다든가 핵무기만 있으면 미국과 또 맞짱도 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과 거리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련이 망한 것과 핵무기는 어떤 상관관계가 상관이 없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핵무기가 없고 독일은 핵무기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유럽연합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련에 대해서 강압적 외교 정책을 펼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죠. 생존, 저항, 방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존재감을 과시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는 10년이 넘었는데 남한의 국가 발전을 차단했느냐?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부위를 점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 위협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가격표가 있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좀 낮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 정책, 이 부분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독자 핵무장이라든가 전술 핵무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핵정책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릅니다.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1968년에 합의가 되고 1970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원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조차도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결국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이 되면은 미국이 단일 단극 체제에서 지도국가가 되면서 패권국가가 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도 동조한 상황이 지금의 현재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 질서의 양상입니다. 1991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핵탄두의 개수는 7만 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4만 개, 미국이 3만 개.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해서 핵탄두가 실전 대치 기준으로 1,500개 정도에 불과해서 양쪽이 합쳐서 3,000개. 7만 개였다가 지금 3,00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류가 핵무기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나 걱정을 해서 핵 없는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공론이 형성이 됐고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핵 없는 세상이 맞는 거지. 저기 남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라든가 정의로운 그대로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핵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됩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유리한 것이고 핵 없는 세상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이 담론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국가로 선진 국가로 나섰을 때 전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내세우고 그 담론을 주도하면서 정확한 멤버십, 레귤러 멤버십, 선진 강국으로서 레귤러 멤버십 가지려면 당연히 인도주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재감을 가셔야 되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고 추천하고 그 제도를 역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장 억제를 하되 핵 없는 세상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구상을 주장했었는데 왕선택 박사님께서도 원대한 구상을 갖고 계십니다. 핵 개발이 안 되는 이유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이 계속 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후 연료에 대한 재처리조차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에 엄청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올 거라는 얘기는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 제재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중동의 원자력
시설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평화적 원자력의 수출에도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해도 안 지켜져요, 약속 되게. 그리고 또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디까지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보장해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장 억제력의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정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 박사님, 어떻게 미국이 해줘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넘기시기 전에 바로 가능하실 것 같아서 거의 그렇긴 한데,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응하면서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70점만 맞아야겠다라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비핵화가 안 된다면 분출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AI를 포함해서 92.5%가 북한은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70%가 핵무장에 찬성한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핵 위협을 가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복을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에 미국의 12.3%의 국민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과 국민의 의견이 같지 않으면 마찰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걸고 MOU를 맺고 한미동맹을 탄탄히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일단 이틀 탈퇴해야 되는데 10조에 보면 긴급사태, 급변사태가 아닌 이상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에 처해 있어서 긴급 상황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91년까지 존재했던 우리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중령 정도의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발포권이 미국에 있는 적들. 근데 과연 이거는 괌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 거랑 상주 예를 들면 사드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것처럼 한반도 내에 핵을 갖다 놓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항공모함에 한반도를 둥둥둥 돌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자. 그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처하게 되는데, 저는 국민의 한 70% 정도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0%의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하는 것처럼 왜 어렵지? 왜 쉽지 않은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국가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나오네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전에는 2단식, 3단식 접는 우산이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해부산을 믿을 수 없으면 개인용 접이식 우산을 개발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부담이었습니다. 참, 저희가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 지금 미국의 여러 곳에서 시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코멘트나 질문, 또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계신 분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몇 분 지명을 해볼까요? 네. 아니면 저 채팅방에다가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시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정성덕 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특히 아침에 이 줌 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성덕 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질문 겸.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질문보다도 그냥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당근과 채찍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합성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한때는 경수로 간결해 서방과 한국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핵무기는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 70주년에 30년간 핵 문제로 시간을 보내왔고요. 앞으로 30년이 또 흘리면은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하여튼 핵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되는 것에 많은 동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 많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거로 질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정규 부회장님.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또 정혜란 위원님 보이시네. 예, 한 말씀 좀 부탁할까요? 꼭 질문이 아니라도 되니까.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평통 모임에서도 이런 의제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이렇게 우리가 강대강으로 나와야 된다, 아니면 좀 더 평화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양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단순하게 쉽게 결론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참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분 우리 박사님들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려고 봅니다. 우리 소복자 칭따협의회 위원님 계시는데 지금 계실까요, 소복자 위원님?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전서영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지금 계속 계시는데 우리 전서영 회장님.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전기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실 잘 들리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남아공이 전기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전기가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 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애틀의 박은미 의원님. 사진만 있고 여기는 우리 이스트베이 이진희 회장님. 제가 지금 네. 전화기 꺼놓고 전화기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정혜란 자문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이 네. 비핵화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저는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제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우리 정승덕 여기 부의장님 덕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고 아무튼 좋은 점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우리 또 중국에 우리 얼마 전에 큰 상을 좀 치르셨는데 우리 박자열 의원님 들어가시는데
박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하고 우리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30년 고수로 올라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파도를 헤치고 현재 시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짧게는 이 3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마무리 말씀들을 좀 한 번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석 박사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보다는 대통령님도 선배님이시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특히 저희 마지막 마무리 해주실 김영일 이사장님의 티타임 때도 그랬지만 생생한 현장에서의 그런 치열한 공부를 많이 하는 순간이었고요. 한반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윌리엄스커를 중심으로 이러한 토론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이제 뭐 현실과 이상 측면에서 뭐 이상적인 거야. 뭐 남북한 통일하고 평화롭게 통일 코리아로 잘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과제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려면은 아까 우리 박형철 교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때 그러면 평화로운 인도 파키스탄 관계 정도를 사는 걸 목표로 하고 보다가 가는 게 내 세대의 일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맨날 그런 걸 또 싸우고 이상한 것 같은데도 코로나 와중에 서로 석탄과 섬유, 면화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관계더라고요. 해보니까 남북한도 좀 그런 상태로 전쟁 걱정 없이 좀 평화 뭐 두 국가 상태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 정도를 좀 유지하면서 어쨌든 전면전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이라는 얌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이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 논의들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계속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핵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되고 있고 구조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되 그 장기적인 목표는 큰 틀에서에 놔두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80점 전후로 해서 쭉 가되 전술적으로는 다양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북핵의 현안들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세계관을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응하고 또 미국에 대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 속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처리하고 미국과도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분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비핵화 이야기를 우리는 이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까 챗GPT 이야기를 했는데 챗GPT 같은 분도 참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30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뭐 해봤자 안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를 비핵화해 주되 참 우리나라는 논리라든가 대응 방법 해가면서 아까 암 이야기라고 참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암 걸리면 얘들은 다 죽는 거로 하는 건데 요새는 암을 잘 관리하는 그
우리가 이 북한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최종 목표는 비핵화로 가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은 그게 잘못됐다. 아까 왕선택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핵무기의 그 효능성 논리 이 과장됐다는 이야기가 저는 찬반에 와 닿습니다. 아주 뭐 핵무기가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말씀이 저는 와닿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금 핵무장이 방법은 아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결론들을 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공부하는 것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저희가 그 UN 피스코의 장을 빌려서 100분 토론이라는 처음 해보는 거죠. 네. 뭐 그런 대로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예상보다 좀 열띤 논쟁은 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그 경계선을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균형을 나름대로 유지했다고 봅니다. 북핵 그 위협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전문가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 그 가정되고 있는 전제 중에 두 가지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협상은 없다라는 그 두 가지 가정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새로운 원대한 구상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런 억제력을 확보하는 건 뭐 불가피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지혜를 모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시도인 UN 피스코 100분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정영 이사장님 그리고 허준영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그런 토론을 해주신 우리 왕선택 박사님, 또 정대중 교수님, 정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식차를 무릅쓰고 많이 참석해주신 해외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UN 피스코 100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잠시 하나만 DMZ 7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NPT 북한 NPT 탈퇴 30년 되는 아주 좀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라든지 주요 핫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종철 교수님, 왕선택 박사님, 정대진, 정유석 박사님 재능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비단 북한 문제뿐이 아니고 메타버스라든지 또 좀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거기 또 주제를 해서 이렇게 오늘 사실은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행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는 행사 진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시로 큰 준비 없이 번개로 아주 좀 잦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침부터 고생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영철 대동포언론사협회 사무총장님, 한은남 신문방송언론협회 회장님, 윤순질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오정석 유익IT 대표님, 그리고 서승표 이사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 회의한 거를 또 우리 한은남, 고영철 또 두 분께서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유튜브로 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